이거 한번 보셨어요? 업무규정 3개 들어오면 딱 되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업무규정 3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럼 고객도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여기까지 몇 가지 들어가죠.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는 제일 처음 규정사항이 뭘로 들어가요? 비거주자. 근데 비거주자도 되게 복잡해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거주자냐, 외국환가입법에 따른 비거주자냐,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 비거주자야, 너는. 왜 여기 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잠시 이제 한국에 계좌를 쓰는데, 금융기관마다 정책이 달라요. 근데 갱신을 할 때는 이 계약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5년 동안은 자동 갱신이 되면 모바일로 그냥 연결만 되면 로밍이 되면 그냥 되는 경우. 근데 매년 갱신하는 것들은 또 KYC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외에서 아예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 법령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 회사별로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로밍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요. 내가 그 얘기 쓴 우리 직원 내가 되게 혼내줬는데 넌 30점이야. 이러면서.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그 로밍 좋죠. 로밍 하면 다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정책에 따른 문제고 여기를 응대를 할 때는 규정상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우리가 성명이나 주소나 이름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돼요. 그죠? 업무 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국내에 있으면 뭐 이것저것. 근데 해외에 있으면 네가 어디 사는지. 하여튼 그런 쪽에 고민을 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답지를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전체 게시판에 올려서 각자 답을 써봐라. 그래서 로밍 얘기 나와서 규정 3개를 주고 이걸 근거로 써봐라. 그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쓰는 거죠, 이제 다들. 그런 상황은 한 번씩 케이스 스터디 해보시면 그 접근법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 AML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시간들 괜찮으시면 좀 천천히 하고 바쁘시면 미리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페이스대로 한번 말씀 생각나는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신상품 ML 위험평가, 신상품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시잖아요. 그죠? 통상 뭐가 있어요? 코인 위험평가 하시죠? 근데 상품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또 서비스도 위험평가를 해야 돼요. 그죠?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할 때 우리 3가지 요소 다들 기억하시죠? 국가 또는 지리적 위험. 그 다음이 뭐예요? 고객 위험이 아니고요. 고객 유형이에요. 유형. 이 3가지 얘기하라면 고객 위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냥 고객 위험 평가를 할 때 지리적, 국가적 위험이 따지고 그 다음에 고객 유형이 뭔지를 따져서 위험도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얘기예요. 이 3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위험 평가하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오늘은 신상품 ML 위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신상품을 ML 평가는 보면은 이런 뭐 개념적인 얘기죠. 평판 위험이나 법률 위험, 재정 위험 노출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근데 상품을 금융기관이 출시를 하면 달라붙는 데가 너무 많아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시장 위험이 있는지, 유동성 위험이 있는지, 운영 위험이 있는지 다 평가하고 그럼 ML을 뭐 평가해야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는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라이프 사이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게 빙빙빙 돌아요. 이렇게 계속. 예방, 탐지, 보고, 그 다음에 맨 처음 온보딩 할 때 신원 확인 검증, AML 생성 스크리닝 하고, 네임 스크리닝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평가예요. 여기서 걸러지면 뭐예요? 그냥 그걸 거절이에요. 그죠? 너 위조 쓰네? 이러면 그냥 끝나요. 이거 다 통과했어.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네가 우리 고객이 되려니까 위험이 어떤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라고 해서 하는 이런 과정, 들어오면 계속 거래하는 걸 온고잉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상한 거 하면 검토하고 조사하고 보고하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전사통제관리 차원에서 이걸 하죠.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신상품 승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 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위험까지도 AML 프로그램 통제책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는 뭘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2단계의 일인지, 2단계의 일인지, 2단계의 일인지. 큰 그림을 머리에 가지고 세부 사항을 꽉꽉꽉 채워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전사 통제 관리에 따른 신상품 위험 평가.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이 표를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어디 가서 저기 AML 센터장님이 되거나 뭐 이렇게 책임자 돼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 뭐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꼭 가지고 하자. 자, 신상품 자금세 절차 수립 규정이 있어요. 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라고 돼 있어 보면. 정책과 절차를 수립, 운영하며 업무 규정에 딱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이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하는지, 그냥 우리는 신상품이 있으니까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왜 근거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AML 담당하는 사람이면 알아야죠. 그죠? 일반인은 몰라도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돼요. 나중에 한 자리씩 하셔야 되니까. 수백 개의 전자금융업자들이 앞으로 AML을 정해야 됩니다. 가서 다들 그냥 센터장 되시고 팀장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거 조항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위험이랑 상품 서비스 위험에 대한 위험이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품 서비스가 위험이 낮다라고 해가 법에 정해진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위험이 낮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서비스 들어가 있죠? 위험이 높다. 그죠? 근데 어떤 게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게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비대면 거래소는 다 비대면 거래잖아요. 근데 비대면 거래면 상품 위험이 높은 거예요. 그죠? 서비스 위험이 높은 거면. 위험 평가할 때 뭐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 가지. 질의, 고객 유형, 상품 서비스잖아요. 위험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의 문제. 각 거래소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야, 비대면이니까 우린 다 고위험이야. 800만 명, 500만 명, 뭐 80만 명 다 고위험. 매년 막 강화된 고객 주의 의무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맨날 제가 예를 드는 게 삼성전자의 대리가 50만 원 넣고 거래하는데 고위험이에요. 이 사람 무슨 자금 세탁해요? 비대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체 고객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위험으로 가져가게 되면 AML 프로그램 자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보통 통상의 고위험은 10%, 5% 정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임계치를 좀 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상품 서비스 중에서도 위험이 높은 하나의 팩트를 가지고 전체를 가져가는 어렵다. 근데 거꾸로 국민은행이 4천만 명이에요, 고객이. 근데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게 10%가 안 돼. 한 5% 돼. 야, 비대면 거래하는 사람 다 고위험 분류해. 가능합니다.
그럼 그래 해도 되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책의 문제와 문구대로 해석에 되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애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거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근데 뭐, RA 팩터 다 넣었더니 막 저위험 수두룩한데 비대면으로 다 고위험 때려, 막.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가 안 돼요. 뭐가 그래, 고위험 고기고 저위험 고기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운영상에는, 모니터링 운영상에는 되게 무의미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품 서비스 한 축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 격가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이제부터 이제 봅시다. 상품 출시 전 준비, 준법 감시 실 확인. 그러니까 준법 감시 안에는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AML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준법 감시도 봐야 되고, 뭐 저희는 준법 감시가 AML 같은 실에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하니까 승인 검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AML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당 상품이 신상품 변경 승인 절차 있어야 됩니다. 승인 절차가. AML 관련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러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승인 일자가 언제냐. 절차를 오늘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언을 한번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이 고위험 상품,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감독장 법칙에 구체적으로 고위험을 확인한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 그죠? 뭐 무기명 채권 뭐 이런 거 고위험이야. 근데 업자들 보면 우리 고위험이라면 해외 전신 송금 이것도 고위험으로 들어가요. 근데 좀 이따가 한번 보고 여기 보면 이거 아까 정해져 있는 고유위험이 그냥 꽉 박혀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익명을 선호하거나 삼자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고액 거래를 지원하고 국가 간 거래를 포함하거나 현금 유가적 무기명 상품 포함 자금의 빠른 이동을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예시를 보면 제가 이거 넣었어요. 이거 가상자산의 이전 출고나 입금은 고위험 상품에 앞에 보면 속하잖아요. 그죠? 특징이 이런 건데 고액 거래 가능하고 국가 간 거래 가능하고 엄청 빨라요. 은행 가는 것보다 훨씬 빨라. 수수료도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이런 고위험 상품군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입금 한도 주죠. 야, 이거 100억씩 보내면 안 되지. 하루 입금 한도 제한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고위험 상품군이기 때문에 제한을 거는 거죠. 그게 준법 감시 AML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한을 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고위험 상품군. 이게 우편함 같은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수표 발행, 개인 수표 많이 발행하거든요. 근데 계좌의 잔액이 만약에 이제 내가 해외에 어떤 내 사촌으로부터 수표 한 장을 받았어. 이 돈 찾아야 돼. 한국에 은행에 갔어. 넣으면은 돈 바로 안 줘요. 이거는 돌아가서 추심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거 지급할 거야. 오케이. 그럼 거기 돈 보내면 받으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현금이에요. 옛날에 우편함 보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체국 가면은 나 1,000만 원 송금할 거야. 우편함 끊어줘. 이러면 우체국에서 바로 끊어줘요. 돈 받고. 그걸 가서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위험에 속한다. 바로 현금화 가능한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시, 여행자 수표, 자기야 수표, 가면 다 바로 바꾸잖아요. 여행 갈 때 옛날에는 트래블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수표 막 넣고 다녔어요. 그 시절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저는 여행자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환전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되니까 이게 고위험 상품의 예시 정도다. 정답은 아니다. 근데 저는 가상자산 일선 출고는 이런 기준에서 보면 고액도 되고 국가간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익명도 되고 되게 빠르고 또 바로 또 피아트 채널을 거치면 현금화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고위험 상품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거를 봐야 돼요. 신상품을 할 때 AML이 봐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래 코드예요.
실제로 이 거래 코드를 부여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도 모니터링 시스템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상에 unknown이라고 뜨더라고요. unknown. 이게 뭐지, unknown? 거래는 일어나는데 금액도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코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거래를 했는지 코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코드를 부여해라라고 해서 그 거래가 뭔지를 모니터링할 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추정, 이 거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거래소가. 하는 게 뻔해. 매수 또는 뭐 곱하기 정도. 그러면 이게 아니면 그냥 이거라고 추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적이 있었다. 그때 왜 이런 거래 코드를 통제하는 프로세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 코드를 신상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부여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도 누락된 게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AML이 끼는 거예요. 프로세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신규도 마찬가지, 변경도 마찬가지, 삭제도 마찬가지. 기존 상품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비즈니스 부서에서 신청을 해요. 그럼 비즈니스, 야, 우리 이 상품 이제 영업자 돈 좀 벌어야 돼. 이거 승인 딱 했어.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오죠.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안 넘어오면 가셔서 절차를 만드셔야 되고, 모니터링 팀에서 이거 모니터링 돼요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산 개발이 들어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슨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AML 부서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신규 상품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는 거래 코드 추가, 변경, 검토 절차 진행, AML 비즈니스 요구에 대한 검토, 모니터링을 결정하고, 전산 개발부나 비즈니스 부서가 요청할 거래 코드에 대해서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진지 확인 후 거래 코드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근데 이제 다른 거래소들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좀 많잖아요. 저희는 뭐 없어가지고 뭐 크게 지금은 할 게 없는데, 예시를 한번 보면 저희가 했던 게 있어요. 비즈니스에서 이제 스테이킹 하겠다 이러면서 얘들 일정 계획에 보면 잠정적이며 검토 결과 및 작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놓고 10월 중순까지 연구소, 준법, AML, 1차 검토, 수령. 비즈니스에서 이런 걸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한테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상품이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고 해서 불렀어요. 설명을 해봐. 라고 하니까 도표를 그려서 와서 설명을 막 합니다. 이 스테이킹 관련돼서. 그래서 뭐 이게 스테이킹을 모집을 하면 고객들이 코인을 쫙 집어 넣으면 뭐 해외 뭐 업체랑 계약을 해서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우리 조금 고객 이래가지고 수수료 떼면서 우리가 대행해 주니까 이런 걸 그려와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상품이냐? 뭐부터 봐야 됩니까? 아까 만약에 이제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객이 맡긴 거 그 수량만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투표권을 델리게이션 해가지고 걔들이 대신 행사해서 리워드를 우리한테 주는 방식. 근데 우리가 받은 코인을 전체를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밸리데이션해서 알아서 보내는 방식. 만약에 보내는 거면 법 위반이야, 아니면 위반이에요. 그죠? 그런 걸 봐야 돼요. 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어디서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스테이킹이 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상품. 그러면 우리는 법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코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밖으로. 안 나갑니다. 그러면 법 위반 아니네. 나갑니다. 그건 법 위반입니다. 의견을 줘야 되는 거예요. 뭔 상품 저도 잘 몰라요. 뭐 스테이킹이 뭐 예치 일괄 전송이고 뭐 언델리게이트고 뭐 어떻게 저희가 상품의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보다 잘 알겠어요. 근데 어떤 위험이 있는가에 대한
그 규정, 법령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얘들이 접속해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준법감 쪽에서 또 봐야 될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프로세스 어떻게 되냐? 특정인이 한 사람이 저 키를 가지고 다 조정하냐? 그럼 위험하다. 이런 설명을 우리한테 자세히 하면 이게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규정상 또는 이용자 보호에 따라서 어떤 손해가 갈 수 있는지를 컴플라이언스와 AML은 판단해야 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줍니다.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가 검토 의견을 줍니다. AML에서도 검토하고 준법감시도 검토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품 서비스 출정한 매뉴얼 제정해라. 준법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품 만들었는데 뭐에 근거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없이 그냥 주문국으로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딱 주는 거예요. 제정해라. 그리고 AM에서 뭐 줍니까? 거래 코드 집어넣어라. 모니터링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약 맺을 때 나가는 거 아니다. 안에 있어도 된다. 이런 어떤 자세한 상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어떤 특정인이 못하고 대직자 있어야 되고 정기 보고 해야 되고 통지, 광고, 유의증까지 다 핵심을 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상품이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만들고 끝났어 이렇게 넉넉고 계시다가는 법 위반의 제재에 상당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신상품 승인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뭘 봐야 되는지 고민하셔서 그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신상품에 대한 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뭐 가서 한번 적용해보면 하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인 건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한두 개 더 따서 할 만한 게 있느냐라는 것들을 여기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셔야 되고 나중에 그 어디 가서 이렇게 리더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